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지금 생존 피해 당사자 세 분께서는 이제 안 받겠다라고 입장 이제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피고 기업 미쓰비시고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을 내놓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은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예. 그렇다면 배상의 문제만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배상을 하라라는 게 주문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정말 그 보상을 받을 것, 배상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 이후에는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판결문 자체는요, 저희가 집행 권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근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압류와 추심을 하는데 실제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압류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자산이 있어야 사실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쓰비시에 어떤 자산이 있느냐, 상표권이 등록된 게 있고요, 특허권이 등록이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재산 개념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이 회생을 하거나 하더라도 다 재산으로 이런 부분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화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 및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내려주세요. 미쓰비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고했고요. 재항고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시간 끌고 있는 거죠? 시간 끌고 있는데 저는 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 대법원에 어떤 입장을 냅니다. 이거 연기해달라. 한일 관계에 좀 경색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우리가 먼저 풀어보겠으니 대법원의 결정은 좀 보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의견 개진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진작에 나왔었어야 돼요. 지난해 한 8월경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첫째 사법 절차로는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 해버리는 순간에 바로 압류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만약에 이 신청인들, 그러니까 강제배상 피해자들의 신청이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맞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 이건 후속적인 기계적인 절차니까요. 그러면 매각하는 이른바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산을. 바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네.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바로 이제 압류 절차 개시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 안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나올까요?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 시간 끌기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법원이라는 것이 수소법원하고 이제 집행법원이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수소? 소송을 산소 수소할 때 그 수소는 아니고. 그래서 수소법원이나 집행법원으로 나뉘는데 결국 이건 이제 집행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결정을 내려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본안 판단도 보면요. 이게 한 5년 정도 걸리면서 당시에도 뭐 사법농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한 법관이 그런 단독적인 입장을 내리기도 참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집행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약간 좀 샌드위치 같은 신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시간 끌기 내지는 뭐 인사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사실은 뭐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부가 좀 이거 좀 연계해 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의견 개진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죠. 부적절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요. 예. 왜냐하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 있고 서로 이제 양립하는 건데 의견 개진 차원으로 그러면 대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실제로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대법관이 뭐 교체되고 이래서 더 연계가 됐다라는 좀 전망도 있긴 하지만. 이걸 사실 정부에서 이런 입장, 외교당국에서 좀 보류해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 거네요. 현재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데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그 제3자 변제 형식의 그런 외교적 해법이 다소간 이게 뭐 정치적인 합의 내지는 뭔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좀 신속하게 발표가 되면서 좀 이것이 더 꼬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 생존 피해자 3분은 안 받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무 해당성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현금화라고 하는데 먼저 사법적 절차로는 그게 맞는데 언제 나올지는 기약이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좀 간단히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문제가 뜨거운 요즘 쟁점이던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인신을 구속하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도 실질 심사를 해야 한다. 법원에서 이제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법무부, 공수처까지 반대를 한다고 하던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실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발부가 돼야 사실 그 파란 박스 그 뉴스에서 많이 보신 이제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다 빼들고 오는 건데 이게 법원에서 사실은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잉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관련해서 별건 수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안이고요.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수사의 거의 꽃입니다. 이게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뭐 지능범이라든지 화이트 칼라 범죄, 권력형 비리 같은 데에서 이제 신속하고 밀행성을 가진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압수수색 절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불공정성이나 권한 남용이 문제인데 지금은 뭔가 압수수색 절차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뭐 한번 뭐 인권을 보장한다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취지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그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검찰이 너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한다, 네. 과도하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일단 영장 발부율을 보면요. 99%예요. 웬만하면 그냥 다 발부해 준다. 그냥 발부해 준다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사람을 잡아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현장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무슨 수사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건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증거물을 확보해야 구체성을 띠게 되니까. 근데 거기에 제동을 걸 명분도 없고 그걸 제대로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절차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영장이란 거에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부분은 정치적 수사일 때 좀 문제가 많이 되죠. 예. 저인망식으로 주변을 샅샅이 훑고 완전히 탈탈 터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때 검찰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거 우리가 낸 영장 아니야? 법원이 발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당성 확보의 하나의 또 근거로는 내세워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최소한 모든 사건이 아니라 일부 사건,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원이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드는 사건 관련해서 뭔가 사건 관계인들 내지는 경찰, 검찰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취지예요. 저는 그것조차 못하는 게 맞는 것인가. 주변 변호사분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은 이건 수사를 잘 몰라서 하는 거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시던데요. 일단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 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아무튼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윤규 변호사. 저는 뭐 장미 변호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 사실은 뭐 영장 압수수색 영장 다 내준다. 그건 아니고 이제 거의 다라고 약간 수식어를 좀 붙이셨고 99%라면서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법관이 발부를 하는 것이지 아예 엉뚱한 내용을 가져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영장 발부해 주세요. 그 발부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문제고요. 일단 제도적으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칼이 잘 안 든다. 그럼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압수수색 뭐 영장이나 이런 청구 절차가 너무 간이하고 신속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수사의 핵심이 신속성과 밀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날카로운 칼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날카로운 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너무나도 엉뚱한 부위를 짠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절제를 해가지고 오남용을 하는 권한 남용이 문제다. 그러면 후자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앞단부터 모든 압수수색 절차부터 다 통제를 해서 하자 하면은 기본적인 수사의 절차, 그 밀행성과 신속성까지도 침해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대형 범죄에 대해 수사할 때 검찰이 칼이 무디면요, 그 수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데요. 일단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난 그 10배가 늘었어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비율 자체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100%. 일단 20년간 10배가 증가했고요. 2002년에서 2020년에.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사실 제도적으로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입니다. 법원밖에는 사실상 없어요. 무리한 기소했을 때 무죄 판결 내리는 거고요. 무리한 압수수색 했을 때 이거를 한번 이야기 정도를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검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사건 관계인을 불러? 이거 다 완전 셀 텐데 수사 기밀이. 법원이 뭐 그렇게 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입장 냈냐면 우리가 여기서 설마 피해자를 부르겠느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피의자 쪽도 나오잖아요. 거기는 나와야죠. 근데 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는 안 나온다라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문에 규정을 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요. 저는 그건 조율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를 부르는 건 너무 법상식에도 어긋나고 일단 법원의 입장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야 너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데 어떠니 이거는 시간 끌기, 시간 벌기, 시간만 주는 꼴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면 이제 빨리 증거 인멸하라는 신호로도 그렇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염려가 없는 고소인, 피해자인 거죠. 내지 고발인 아니면 수사관,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왜 꼭 필요한지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왜 필요하고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저는 그거는 대단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논점이 나오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논거가 뭐냐면 수사 정보가 샌다. 그다음에 범죄 혐의자 도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그 압수수색 대상자 쪽으로 안 부른다면 세고 말고 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하나만한 절차를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 그냥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검찰에다가 뭐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뭐 그런 뭐 기재 사항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후 통제를 더 강화한다라든지. 사후 통제란 건 어떤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하더라도 잘못된 것들이 발각됐을 때 무리하다라든지 과도하다라는 것이 발견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좀 더 보강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통제법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심지어 변호사 협회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논거와는 거의 유사하고요.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라는 사전 통제 절차가 있는 거고 지금은 압수수색, 그러니까 물건 들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적인 절차가 없으니까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뭔가를 만들자는 것인데 오히려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서 물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신구속에 대한 가능성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논리가 그렇게 간다?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된다. 이건 너무 좀 결과론적인 얘기고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이라는 건 뭐 수사 기밀이 새나가는 것도 그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동을 거는 것은 조금은 과도한 제약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통제한다고 해서 검찰이 뭐 구속영장 청구, 인신 확보를 덜 할 거라는 전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진술로서 나 죄를 짓지 않았다, 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거나 뭐 부인한다거나 하면은 이거 영장 청구해야 되겠네, 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좀 별도의 절차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변협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제 주변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변협이 이걸 왜 반대하지? 변호사로서는요 이렇게 하나의 단계가 더 생기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 업무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의 하나의 또 통로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협이 이런 뭐 직역 수호를 하겠다 이런 거에 목소리를 상당히 내면서 사실상 변호사들이 업무 관여를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내부 비토 목소리도 또 상당합니다. 근데 이거 변협 얘기는 나왔으니까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변호사니까 이런 절차 하나씩 더 생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지능범 내지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어서 힘이 센 권력자들이 피의자가 됐을 때 이분들
그분들이 좀 피해 나갈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압수수색 자체를 또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절차를 발부를 까다롭게 만듦으로써 그분들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더 없앨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는 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 로펌이라든지 힘 있는 정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수사가 남용되고 권한이 오남용되는 부분은 그 다음 단계에서 통제할 부분인 것이지, 아예 칼을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압수수색 자체를 더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전 좀 주의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목적이 정말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뭔가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심증을 굳혀주기 위한 어떤 정책 퍼포먼스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몇 네. 번? 그래갖고 저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막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증거 확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뭔가 정책 성격을 대폭 가미하는 거랑 뭔가 왜곡된 거 아니야? 이 지적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과잉 수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들어가서 뭐 모욕주기하거나 다 들고 나오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전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수수사 과잉으로 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무죄가 나와도요, 그 검사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문제인 것이지, 아예 그 칼 자체를 갖다가 무력하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해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왜곡시키거나 과잉될 경우에 사후에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찾아라.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죠. 근데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사후적인 견제, 특히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후 통제는 거의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현실화된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PC 같은 거 다 교체하고 심지어 청사 자체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 지금 상주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여주기 성격이 아주 없을 것인가? 정치적 퍼포먼스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정치적 성격이 아예 없을 것인가? 의구심을 좀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요, 대부분 이렇게 특정을 합니다. 집, 차, 휴대전화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휴대전화 같은 걸 한번 압수수색 대상이 돼서 포렌식을 당하면요, 그 사람의 거의 전 인생이 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근거로 이렇게 포렌식한 무슨 수치 같은 걸 또 막 넘겨줘요. 아, 우리가 요 정도만 봤다. 근데 그걸로는 식별이 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시리얼 넘버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특수수사에 관련된 문제지, 이게 일반 형사사건이나 아마 이런 데서 나오는 지금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방어권 문제도 사실은 특수수사 문제인데,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특수수사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 다 힘있고 빽있고 사회에서도 힘 꽤나 쓰신다는 분들인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또 악용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모시고 이제 사법 논담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입장이 되게 통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입장이 좀 확실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양면이 다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법원에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을 좀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권 아니겠습니까? 여기부터 시작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법 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